가장 일단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는 말이 있고 반대로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가 좋은데요. 네. 아마 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다. 아,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분기면 사실 벌써 이제 4분기 접어든 거잖아요. 10월 넘어섰으니까요. 이 방송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내일 미국 GDP 발표되거든요. 예, 3분기. 예, 3분기 발표되는데 네네. 컨센서스가 4.1%예요. 4.1%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내일 같이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전분기 대비 만화 0.6%,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2.4%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3분기까지는 좋은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면서 아,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요. 현재 네. 미국 경제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제 GDP고 잠재 GDP는 제가 추정한 건데요. 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급격한 위축에 빠졌죠. 근데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책 써가지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요. 현재는 잠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정말 탄력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약 2,200만 개, 2020년 3, 4월 달에 감소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2,644만 개, 뭐 실업률도 한때 3.4%가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좋은 만큼 저는 4분기에 소비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조만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말씀 듣고 궁금한 거는, 지금 침체가 막 온다 했었는데 소비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작년 말에도 벌써 막 침체 온다고 해서 증시 한번 출렁이기도 했고, 예. 또 이러다가 계속 호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미국 네. 소비가 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큰 네. 이유가 네네. 우선 미국 사람들이 네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아. 작년에 저축률이 3.3%였는데요. 네네. 2000년 이후 평균이 5.8%였고요. 저축률이요? 예, 그리고 2007년에 2.5%였거든요. 네.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리 부담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작년 한때 가처분 소득에서 금리 부담이 1.5%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거의 2.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에 이자 이자 부담이 내는 거예요. 이게 예. 많이 높아진 거네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좀 덜 오르고요. 그다음에 소득 차별화 때문에 네. 오히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 보면 2019년에 네. 78,250달러 정도 됐는데요. 네. 작년에 74,580달러로 4.7%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사실 중간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중간가구 소득이 저렇게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 3분기까지 소비가 너무 좋죠. 네. 근데 4분기부터는 여기다가 지금 주가가 좀 조정 보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에요. 지금 미국의 모기지 10년짜리가 2021년에 2.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7.7%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소위 예. 말하는 금리가 2%대였는데 예, 지금 7.7%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엄청 30년짜리가. 아. 예, 그러면은 과거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돈 빌려 집을 샀죠. 근데 7.7%이 수준 금리에서 집을 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그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이거 기존 주택 매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매매가 감소했고요. 그러니까요. 막 주택 거래가 메말랐다고 예. 기사가 막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도 네. 많이 줄어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 거의 정점치고 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가게가 자기 부가 줄어들거든요. 그쵸. 부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 4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자산 가격이 어떤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월급은 똑같은데 예.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자가 된 것 같고 좀 더 소비도 좀 하는 편이고,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가라앉으면 제가 뭐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실제로 있는 거겠죠? 예, 경제학 교육에서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네.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네. 부가 늘어나거든요. 그쵸. 부가 늘어나니까 소비를 더 많이 늘리죠.
내일 아침과 한국은행에서 10월 그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한다는데요. 그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소비심리지수.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악화되죠. 없습니다. 예. 그다음 주가가 떨어지면은 음.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야 뭐가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영향을 받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컨퍼런스 보드, 뭐 미시간 대학 여기서 소비자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S&P 500 주가 지수도 그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주가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실제로 그게 소비 둔화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위축되고 있고 미국도 위축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 소비로 한 4분기쯤은 서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악순환이네요. 주가도 빠지면서 소비도 줄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네요. 경제 둔화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네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 네, 지금 난리 장중 났고요. 넘어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면은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리하고 경기인데 앞으로 경기는 둔화될 겁니다. 금리도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두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냐? 초기에는 경기 둔화 효과가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좀 악재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뭐 그렇죠. 이런 기대가 불면서 증시가 주가가 오히려 다시 안정될 수가 있는데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리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주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좀 주가가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 주가는 제가 평가해 보면요. 그래서 미국의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은 네. 미국 주가가 S&P 500 기준 한 3,7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고 지금 한 4,200 정도 되거든요. 예, 4,200 정도. 네네네. 예, 그리고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강의 통화 이런 거 월별 지표로 보면은 한 4천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조금 예. 고평가돼 있다. 가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은 예, 미국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물론 경기 둔화가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도 다른 쪽 지표 보면 뭐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년에 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네, 전 네.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미국, 우리나라, 중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과거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 혁명, 뭐 전염병 이런 거로 해결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국도 대형 금융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SV 파산한 것처럼 중소형 금융회사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네. 한계 기업입니다. 상장 기업의 18%가 한계 기업이면 이자도 못 내는 그렇죠. 거라는 건가요?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낸 기업이 18%나 된다는 겁니다. 네.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차별화 심화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중산층 회복을 안정성장이에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 올리고 네.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많이 내려놨던 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걸 중산층한테 쓰겠다는 건데요. 근데 미국의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못하고 있죠. 미국도 소득 차별화가 심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래서 시진핑 공동 부유론이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소득 차별화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초과 공급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중산층이 가난해져가지고 소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많은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앞으로도 더 심화될 수밖에 더 심해져요.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요. 네, 쉽지 않다. 예,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 하려고 그러는데 공화당이 하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통과시켜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못하고 있죠. 그렇죠. 정치 공약은 소위 말하는 부자 증세, 중산층 회복 내세우는데 아직도 발 묶여가지고 통과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예, 뭐 시진핑이 아마 속으로는 중국의 저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좋아할지도 몰라요. 네. 자산 가격 때문에 후에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부에 어느 정도 해서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좀 중국에서 네. 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네, 게 뭐 그런 그럴 이유,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죠. 있고. 예.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일단 미국은 아직까지 좋고 아까도 서두에 미국 경기가 한국보다도 좋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미국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더 올해 말 내년 문제가 터지면서 예. 글로벌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이럴 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네. 문제죠. 네.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 풀어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데는 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가계가 부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 부채의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채의 성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이게 올 1분기 기준인데요. 우리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23%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요? 예, GDP 대비요. 네네네. 가계 부채도 거의 102%거든요. 네. 물론 작년 말 105%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네. 세계에서 가장 어,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의 야. 한 나라입니다. 아니 근데 기업들도 빚을 많이 냈나 봐요. 제가 궁금한 게 가계부채야 뭐 주택 부동산 얘기는 네. 워낙 많이 들었는데 기업들은 되게 건전하고 막 우량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것도 네네. 기업들은 역시 이거 차별화예요. 아, 특히 저 중소기업들 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대기업만 보는 자료가 아니니까 네. 당연히. 예, 아까 우리나라 네. 상장기업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기업이 아. 18%가 네. 한계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은 47%가 한계기업입니다. 엄청 심각하네요. 물론 대기업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917조 원이나 됩니다. 네. 몇 개 대기업은 정말 좋죠. 삼성전자, 음. 포스코, 음. 현대차, LG전자 이런 회사들은 좋아요. 이익 많이 냅니다. 예, 그런데 다른 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부가 엄청 우량한 정부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우량합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나라 무너진다 막 이런 뉴스는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든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낮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네. 지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고 사실 지난 정부가 돈 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렇죠. 네네네.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많이 네, 썼죠. 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많이 썼다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 가계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정부가 안 쓰면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부가 다시 돈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쓴다는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뭐 국채 같은 걸 찍어가지고 코로나 때처럼 가계 보조금을 지급하든 이런 형태가 될까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재정 정책입니다. 아, 예, 정부가 뭐 세금 걷어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가지고 쓴다 이런 게 재정 그런 정책인데요. 개념이구나. 그래가지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서 쓰든지 아니면 올해 저 R&D 예산을 좀 많이 줄여놨거든요. 근데 내년에 우리 정부가 우리 명목 GDP 성장률을 4.9%로 예상하면서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밖에 그렇게 계획을 해놨거든요. 네. 아마 2.8%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릴 수밖에 정부가 없다. 돈을 쓸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소득 불균형이나 R&D 예산이나 무역을 지원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는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쪽에 속하니까요. 다행스러운 네.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계 부채가 저렇게 높으니까 네. 뭐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네. 가계가 소비 늘릴 수 없죠.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돼요. 금융에서 돈 빌렸으니까 원금 갚고 이자 갚아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금융에서 원리금 상환하고 60만 원밖에 쓸 돈이 없죠. 뭐 소비가 많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낮아지니까요. 결국 우리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정부가 저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돈이 돌게 도와주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복합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에선 그런 게 많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찍어서 인플레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제 네. 정부가 돈을 쓰면은 경제학 국가세 총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물가 상승 요인은 조금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물가 상승은 수요 측면보다는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고 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런 전쟁 때문에 또 유가가 좀 올랐는데요. 이런 거 공급 측면만 없다면은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좀 서서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네. 교수님 보시기엔 내년에는 우리나라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네요. 그래도 답이 없는 문제는 네, 뭐 아닌 답이 거네. 없는 건 아니고. 아, 네. 네, 그래서 네. 올해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 정부 네. 한국에서 1.4% 네. 조금 그만큼 좀 성장이 좀 미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내년에는 모든 예측기관이 거의 2% 넘게 어. 뭐 IMF가 2.2 뭐 전망치를 좀 네. 낮췄지만 예, 저도 내년에는 2% 이상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예,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예, 사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45%나 되거든요. 와, 진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네. 많네요. 소비는 46%예요. 가계 소비는. 미국은 네. 70%, 네, 일본 56%. 네. 소비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4분기부터 지금 수출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 긍정적이네요. 예,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뭐 10일 단위, 20일 단위 월간 이렇게 수출을 발표가 되는데요. 10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나라 일평균 수출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작년 동기보다 8.6% 증가했어요. 회복하고 있는 예, 거네요. 작년 예.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은 뭐 우리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니까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서 경제 성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정말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최악 지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지수 하려면 OECD 한국 선행지수,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올 2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올 2월이요? 예. 벌써 저점을 찍고 예, 돌아섰네요. 지금 9월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5월에 정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4,000 간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 떨어지고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는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어요. 두 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경기 나빠지면서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을 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4월에 저점을 쳤습니다. 두 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러네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은 경기가 이제 갈수록 서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하게는 OECD 선행지수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요거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요, 그 지표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만큼은 예, 다른 모든 경제 지표 안 보시더라도요. 선행지수 하나만 보시면은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떨어진 거 보면은요, 주식 투자 가감히 줄이시든지 좀 쉬시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아무리 뭐 뉴스가 겁을 줘도 오히려 예. 연기를 좀 내야 될 수도 있고. 예, 주가가 이럴 때는 떨어질수록 싸게 살 기회를 주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 좀 나온 김에 부동산 문제, 요거는 수출 이런 경기랑 별개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나 할 만한 요인은 아닌 걸까요? 이게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 네네네. 예,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9월 기준 보니까 77%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이 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져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거기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네네. 이 PIR이라고 그래요. PIR이라고 보면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012년부터 분기별 데이터를 쭉 해놨던데요. 네네. 평균이 8.9배입니다. 서울의 경우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9배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그 1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배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11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죠. 뭐 서울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네네. 돈 하나도 안 쓰고 11년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할 수 네. 있다. 예, 그런데 아직도 평균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집값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PRR이라고 그러는 건요. 월세, 뭐 렌트 같은 거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평균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아요. 여전히. 그래서 집값이 아직도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급락하면은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급락한다면은
뭐 가계 자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그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가 있죠. 은행에다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그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지금 최근까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보다도 높다. 이게 뭐 경착륙 갈 가능성은 낮다고 그러더라도 앞으로도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 이게 그 소비 위축론이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자산 가격이 빠진 부의 효과로 예. 인해서 이제 심리도 더 위축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에서 지금 또 내년 봤을 때 구독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따로 있을까요? 예, 조심해야 될 리스크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그래도 저 수출이 뭐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된 건 아닌 거는 미국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동안 중국 쪽으로는 최근 2년 동안 수출이 감소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 아까 4분기부터 소비를 줄일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쪽으로 수출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 경착륙 문제예요. 두 가지가 있구나. 그에 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요. 우리가 지금 원유를 1년에 10억 배럴 정도 도입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중동 사태,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중동 사태가 되면 유가가 급등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그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니까 유가가 10달러만 올라가더라도 우리 100억 달러를 원유 수입하는데 더 지출해야 더 돼요. 써야 되는구나. 예. 그럼 우리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 세 가지가 내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국 수출에서 미국, 중국이 거의 반반 이렇게 차지하던데. 우리 수출 중 네. 중국 비중이 2018년에는 거의 27%였어요. 네네네. 근데 올 9월까지 18%로 떨어졌고요. 미국은 12%, 18%까지 그쵸. 올랐습니다. 같아졌다는 역전됐다 뭐 이런 기사도 온 것 같습니다. 역전 안 되고 9월까지 보니까 중국 20%, 그다음에 미국 18%. 비슷했네요.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소비가 막 강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간 예,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덕을 본 거네요. 그 부분에 그래서 있어서. 미국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막 뭐 자동차, 뭐 현대기아차도 막 잘 팔린다고 그러고 자료 볼 예, 때마다 정말 예. 놀랍더라고요. 예. 점유율도 올라가고 예,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해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그래서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다른 데서 수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예, 대표적인 게 아세안 국가들이죠. 아세안이 우리 수출 비중이 18%고 인도가 3%예요. 둘이 합치면 21%. 네네네. 미국, 중국보다 높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뭐 몇 년 전에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길거리에 현대차가 별로 안 보였었어요. 주로 일본 차들이었었죠. 예. 예, 그런데 요새 현대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인도도 잘 팔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사우디 방문하면서 네. 사우디한테도 자동차 공장을 뉴스 세우겠다는 거 나오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 감소분을 아. 아세안, 인도 아마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 아세안, 인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대기업과 사이사도 해봤죠. 예. 기업들은 돈이 보이면 갑니다. 가죠. 그쵸. 정부가 간섭만 안 하면요. 갑니다. 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역시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네요.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또 대안을 찾고 있군요.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앞서서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도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구독자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막 왔다 갔다 하고 금리 걱정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경제를 보고 뉴스를 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네. 8월 초에 2,660까지인 것 같았죠. 그러다가 지금 2,300, 9,000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뭐 일부에서는 1,600까지 내년 상반기에 떨어진다. 그런 일이 나오나요? 뭐 이런 전망까지 네. 저한테 주변 사람들이 자료를 좀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좀 거꾸로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4,000 이야기 나오고 정말 낙관적인 전망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2,200까지 떨어진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는 봐주셨지만 댓글이 다 여기였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낙관적인 분위기가 음. 지배할 때는 좀 또- 비관적으로 전망한 사람들 견해도 좀 참여하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그 경제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네. 그 펀더멘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오이시 선행지수가 2월 저점,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가 4월 저점 치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경기 빠른 회복은 아니더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구나. 아,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도 이제 뉴스 하루 보면은 뭐 정말 무서운 뉴스도 많잖아요. 아예 안 보고 싶을 때도 많고 한데 오히려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선행지수 관련 지표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